뭐 철학을 어떻게 철학사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는 사실은 뭐 다양하죠. 다양한데 저희는 스토리라인에서는 사실은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생명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생명의 규정이죠. 근데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이 있고 인간이 있고 자연이 있었어요. 자연이 이제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결국 철학도 인간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이제 쭉 보는 거죠. 처음에는 신과 인간과 자연이 원시 사회에서는 구분 없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인간이 의식이 생겼어요. 의식이 생겼다는 거는 구별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인간이 아닌 다른 나와 다른 존재들을 그래서 제일 구별한 첫 번째 존재가 자연이었습니다. 생명을 가진. 그래서 자연에서 보니까 나보다 더 위대하고 더 힘이 세고 오래가는 자연을 두려워하면서 연약한 인간이 자연에게 의지하고 또 뭔가 정성을 들이면서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 넓은 자연 중에서도 특히 나와 관련된 좀 내가 의지하고 싶은 대상을 뭐라고 규정을 했을까요? 신이라고 정한 거예요. 정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생겼는데 처음의 신들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네, 우리가 자연에서 접할 수 있고 생성소멸하는 그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 데몬적 신을 생겼고요. 이 데몬적 신에도 뭐가 나와요? 신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단군 신화 같은 데몬적 신이죠. 그러니까 꼭 신화라고 하면 올림푸스 신화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신화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의식하기 이전까지 의식을 하면서 여기까지가 원시 시대라고 한다면 데몬적 신을 정하면서 신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마술 원시 종교의 3대 조건 그 다음에 제가가 생겼죠. 자 이러면서부터는 어느 시대로 넘어와요? 신화 시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원시 시대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몬신은 생성소멸하고 우리가 체험 가능한 신. 근데 이렇게 신화를 만들고 신을 섬기다 보니까 불완전해요. 그래서 좀 더 완전한 직접 우리가 체험할 수 없고 경험할 수는 없지만 정말 완벽한 신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나온 신이 어떤 신입니까? 올림푸스 신입니다. 그래서 이 올림푸스 신은 사유만 가능해요. 체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데몬과는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그런 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몬적 신도 올림푸스 신도 생겼는데 정리를 해봤더니 뭐 3만 여종이나 되고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신화의 시대인데 자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다면 이 신을 데몬적 신이든 올림푸스 신이든 이 신들을 있게 한 이것도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있게 한 더 배후의 근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하나의 근원적인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일자라고 궁금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로고스 그렇죠. 로고스적 사유가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철학적 사유입니다. 예. 이게 여기서부터 철학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근원적 일자를 찾는데 이게 이제 그냥 뜬금없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공감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근거를 찾아야죠. 그런데 아직까지 사실은 여기까지는 나가지 않아요. 사유 중심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는 별로 아직까지 여기까지 발전할 단계는 아니고
어디에서 배후의 일자를 찾냐면 누구나 얘기해도 공감할 수 있고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바로 이 대문적인 이 신들 영역에서 근원적 일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규정. 철학은 결국 뭡니까? 규정하는 거죠. 예, 정의 내리는. 하나로 배후의 일자는 이거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건데 최초로 규정한 사람이 탈레스였고요. 탈레스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낙시 만드로스, 그 다음에 아낙시 메네스가 이제 규정을 했는데, 자, 사람이 여기 이제 저를 비롯해서 세 분이 계시는데 합쳐서 네 분이죠. 네 명이 똑같지 않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또 좋아하는 취향도 다 달라요. 철학을 규정을 하는 것도요. 이 철학자들도요.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재료의 차원에서 규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구조의 차원에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하는 거지 뭐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이 틀렸고 그거는 아닙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최초로 규정한 탈레스를 비롯해서 아나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는요. 규정을 하는데 배후의 일자를 근원을 찾는 규정을 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재료. 이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래서 영어로 치면 what. 어떤 재료로 배후에서 이 세계의 배후가 어떤 이 세계를 있게 하는 배후의 그 근원적인 진료의 그 일자, 진료적 차원에서 일자는 뭐냐. 그래서 이제 물, 여기는 무. 근데 어느 하나를 규정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무규정, 무한정이라고 한 거고요. 아낙시메네스는 그래도 기, 공기, 바람 뭐 같은 뜻으로 이렇게 재료의 차원에서 이제 봤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간단하게 한 5분 걸렸죠? 지난주 제가 보니까 47분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47분을 5분으로 압축 요약을 했습니다. 자, 성향에 따라서 자 오늘은요. 그러면 같은 배후의 일자를 보는데 이제 각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오늘은 제일 먼저 누구를 보냐면요. 피타고라스를 보겠습니다. 자, 피타고라스는 철학자이자 수학자예요. 그래서 뭐 수학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도 저희가 배우고 하는데요. 자, 탈레스 다음으로 이오니아파, 밀레토스 아파 다음으로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철학자 피타고라스는요. 어떤 관점에서 규정을 하느냐면요. 배후의 일자. 자, 배후의 일자. 이 세상을 있게 하는 뭐 기독교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빼고 찾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차원에서 배후의 일자를 찾느냐면요. 구조예요. 어떻게 이 세계의 배후에서 이 세계를 있게 하는 구조를 갖고 있을까? 그래서 굳이 영어로 따지자면 how. 이런 질문이 왜 나오게 되냐면 이상하게 사람에게서는 늘 사람이 태어나요. 사람에게서 멍멍이가 태어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꽃도 보면은 꽃도 종류 굉장히 많죠. 뭐 이제 3월부터 3월 말에서 4월 초에 벚꽃,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또 봄꽃도 종류별로 시기마다 다르더라고요. 장미꽃. 근데 벚꽃 나무에서는 늘 벚꽃만 피고 장미나무에서는 늘 장미만 피는 거예요. 왜 장미나무에서 벚꽃은 안 필까? 뭔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뭔가 같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늘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조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구조를 이루는 근본이 뭐냐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면 수예요.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배후의 근원이라기보다는 그 구조가 수적으로 질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를 얘기를 한 겁니다. 만물의 근원이 숫자라고 수라고 얘기를 한 거는 숫자 자체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다는 거라기보다는 그런 수적으로 이렇게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수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게 사실은 배우의 일자인 거예요. 피타고라스가 하고 싶었던 말은. 구조를 어떤 식으로 보냐 달라지는데 피타고라스는 수적인 구조로 본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본 게 아니라 피타고라스도 이제 입체를 봤더니 피라미드 입체를 봤더니 여기서부터 거슬러 내려간 거예요. 입체를 이렇게 쪼개 보니까 면이네. 면을 쪼개 보니까 선이네. 선을 쪼개 보니까 점이네.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일 때는 점인데 숫자가 2이 되면 선이 되고 숫자가 3이 되면 면이 되고 4가 되면 입체가 되는구나. 그래서 한 개보다는 숫자의 배열에 따라서 구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역으로 추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추적은 이렇게 했고 이제 설명은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가 있으면 점, 2개가 있으면 선, 3개가 있으면 면, 진짜 이 숫자라기보다는 그런 구조를 얘기를 한 거죠. 입체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요건 조금 약하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근거를 들어야 되죠. 그래서 들었던 근거가 뭡니까? 음계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냥 소리만으로 생각을 하고 좋다 하지만 사실은 그 음악을 연주할 악보는요 완전히 수학 공식이랍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수 전공으로 들어야 되는 게 대위법이라는 과목이 있대요. 대위법이 완전 수학 공식하고 똑같다니 아주 머리가 아프답니다. 근데 그 공식에 따라서 이제 편곡들을 할 수가 있대요. 특히 이제 C장조로 되어 있는 C 코드로 되어 있는 거를 3도 내려라. 그러면 이제 A 마이너잖아요. 아니면 A 코드로 바꿔라. 그러면 그거를 몇 도를 내리냐면은 그쵸. 그것도 3도 내리거든요. 그럼 3도를 내면 전체를 다 3도를 내려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샵이 있는 부분은 플랫으로 바꿔야 되고 뭐 플랫이 있는 부분은 뭐 원음이 쳐야 되고 근데 그게 이제 공식으로 가면 쉽게 편곡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음계를 보면 여러분들 뭐 장삼도 단오도 저희도 배웠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보면 수적으로 구조가 있는 거죠. 수적 이렇게 근데 그 배열이 깨지면 수적 배열인 거죠. 배열이 깨지면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수적 그 배열에 따라서 잘 되면 뭐가 아름다움? 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계를 예로 들었지만 이 세 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적인 구조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이 세 개가 구성되어 있다. 숫자 배후의 일자는 뭐냐면 수인데 수 자체라기보다는 수적으로 구조가 이 세상에 이루고 있다. 근데 이게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1950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DNA를 분석을 했잖아요. DNA를 분석을 했더니 진짜 이 버섯을 그게 뭐 T하고 뭐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DNA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T 뭐 예를 들어 M 뭐 A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 염색체 저희 배웠잖아요. 염색체도 보면 X가 있고 Y가 있고 뭐 XX가 있고 X 뭐 1번부터 뭐 몇 번까지 있고 이게 구조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XX가 나오면 여자고 XY가 되면 남자인데 다운 증후군은요. 이 23개의 염색체 중에 한 개가 뭔가 삐끗하면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조가 깨지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 DNA도요. 이게 정말 완벽한 구조를 이루고 있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세포 안에 이런 DNA가 있는데 이 DNA를 이론적으로는 짜깁기 해서 자르면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자르고 합성을 했을 때 DNA를 무슨 변수가 생길지를 모른답니다. 이게 이제 이론과 현실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인간 복제 기술이라든지 뭐 영화에서 뭐 인간 복제 많이 나오잖아요. 현실에 이미 다 기술도 돼 있고 다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돌연변이가 나고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나올지를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종교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보면 완벽하게 DNA도 염색체도 완벽한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게 하나라도 아주 작은 DNA 하나가 잘못되면 심각한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장애를 입고 태어난다든지. 근데 놀랍게도 그런 그 가계도마다 그래도 질병도 유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그 구조가 내려가는 거예요. 구조의 중요성을 본 겁니다. 피타고라스. 대단하죠? 그래서 이 구조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수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숫자가 가장 정확하죠. 네. 그래서 구조의 차원에서 피타고라스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대문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저기 피타고라스가 조금씩 헤라클레스 조금씩 그러면 안 돼요? 커피 좀 먹고 올게요. 커피? 어떤?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하고 피타고라스 잠깐 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질서와 조화를 얘기를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무리수를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의 이 세계는 유리수, 수학으로 치면 유리수, 정수, 뭐 이제 이런 세계인데 무리수가 발견이 된 거예요. 무리수는 질서가 아니고 무한이고요. 그 다음에 무질서예요. 무질서의 세계가 있음을. 그래서 예를 들면 파이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루트. 예, 끝이 없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여긴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피타고라스는 여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뭔가 말은 해야 될 게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고 이 세계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세계를 비추어서 이 세계가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보는 거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관조라고 하죠. 그냥 지켜보면 돼. 이 세계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따져 묻지는 마. 어차피 몰라. 근데 이 세계는 이 세계대로 나름의 뭔가 질서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냥 이 세계 속에 살고 있으니 미루어 짐작컨대 이 세계를 비추어서 이 무리수의 세계는 있다라고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피타고라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무리수를 갖다가 아까 돌연변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거로 설명은 안 되나요? 돌연변이하고 조금 다른 게 그래요? 네, 돌연변이는 그 예상치 못한 변수인 거고 이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알 수 없는? 그렇죠. 알 필요가 그러니까 이미 없는 유리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피타고라 유리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관심을 가진 거지 무한의 세계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수학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놓아두세요. 관조. 그냥 지켜보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세계에 크게 관심을 갖지 마. 여기 생각하는 것도 바쁘고 힘들어. 굳이 뭐 여기까지 하려고 해. 그냥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죠? 라고 한 게 피타고라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쉽죠? 여러분들도 하실 때 뭐 크게 뭐 어렵고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 정도는 아니셨을 거예요. 자, 이제는 헤라클레이토스로 가겠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피타고라스 이제 모든 철학자들은 완벽한 철학자는 없어요.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헤라클레이토스가 피타고라스를 이제 비판을 하죠. 비판할 게 뭐가 있을까요? 보기엔 특별히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헤라클레이토스가 이제 앞사람을 비판하면서 대개 철학자들은 자기의 철학을 전개를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을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세계가 늘 질서와 조화를만 이루고 살아가느냐. 질서와 조화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막 움직이는 느낌은 아니죠. 그냥 정지, 얼음 땡 할 때 얼음의 느낌이죠. 이제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이제 다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 간에도 늘 질서와 조화, 행복하고 사랑만 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이토스가 질서와 조화 이루는 거 좋은데 늘 질서와 조화만 있느냐? 아니다. 그리고 정지? 이 세계가 가만히 있는 거냐? 아니다. 그러면서 헤라클레이토스의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운동. 끊임없이 살아있다는 거는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임이죠.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가 얘기하고 싶었던 이 세계를 있게 하는 배후의 일자, 근원은 뭐냐면 운동이라는 거예요. 생명, 살아있는 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어린 아기들을 지금 키우고 계신데, 아기들 어쩜 그렇게 쉬지도 않고 움직여. 이 더운 여름에 좀 가만히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온 땀으로 젖으면서 그러는데도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언제 가만히 있을까요? 아플 때 먹을 때, 그 다음 잠잘 때, 아플 때 꼼짝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움직일 때 그렇게 미워요. 또 나는 좀 쉬고 싶은데, 더운데, 지치는데, 근데 또 아파서 꼼짝 안 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 보면 또 안쓰러워. 차라리 움직여라, 이게 낫죠. 살아있는 한 운동을 한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질서가 좋은데 이제 필연적으로 움직이면 충돌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운동이라는 걸 하다 보면 갈등이 하니까 투쟁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을 하다 보면 이거는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필요 조건인 것 같아요. 필요 충분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 운동,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이토스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강물 얘기를 했는데, 물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죠.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강물은 늘 잔잔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번 내가 강물에 발을 담궜으면 그 다음에도 담그는 물은 같은 물이에요. 근데 헤라클레이토스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물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죠. 흘러가기 때문에 한 번 담근 강물은 다음에 내가 담궜을 때는 그 물이 같은 물인가요? 아니죠. 다른 물이죠. 이미 그 물은 어딘지 모르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담근 물은 다시는 담글 수 없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운동을 얘기를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물보다는 운동이라고 하면 운동 자체는 우리가 경험을 눈에 보이지는 않죠. 운동을 하고 있는 담지자,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 운동을 하고 있는 뭐 자전거, 움직이고 있는 자전거, 움직이고 있는 토끼, 이렇게 운동 자체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사유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데몬적인 데서 올림푸스적으로 조금 넘어갈락 말락 하고 있는데, 나중에 파르메니데스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 사유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운동,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갈등 투쟁하고, 그리고 운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생성하고 소멸하죠. 확 일어났다가 또 사그라들기도 하고, 운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드러내는 운동의 상징을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죠, 불이 아주 대표적이죠. 그래서 불씨가 꺼져 있어요. 꺼져 있으면 소멸되는데, 다시 불씨를 일으켜서 장작을 집어넣으며 불쏘시개를 집어넣으면 확 타오르죠.
그럼 막 불이 막 살아서 막 진짜 넘실넘실 되잖아요. 살아있다가 다시 어느 순간에 보면 꺼집니다. 그래서 운동의 상징으로 불을 얘기를 했고요. 불 하면은 확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불은 다 집어삼키죠. 다 태워버리죠. 그래서 갈등과 투쟁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라고 했고, 사실은 불이 근원은 아니고, 그렇죠? 운동이 근원인데 그 상징으로 불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헤라클레이토스에 대해서 질문은 없으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여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칸이 모자란 관계로 피타고라스를 지우고요. 자, 파르메니데스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탈레스에서부터 지금 이제 배후의 일자를 규정을 하고 있죠. 탈레스 비롯해서 이오니아 학파,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를 대표하는 이오니아 학파,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헤라클레이토스까지 지금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후의 일자를 어디서 찾았냐면은 대문적인 데서 찾았어요. 그쵸? 대문적인 데서 찾았습니다. 물론 헤라클레이토스는 운동 자체는 어떻게 보면 대문적인 부분이 아니지만 상징을 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제 파르메니데스. 자, 이제 파르메니데스를 할 건데요. 파르메니데스가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를 비판을 합니다. 파르메니데스가 아니 헤라클레이토스가 운동을 얘기한 거는 좋았는데 왜 굳이 이거를 콕 집어서 불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근데 파르메니데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파르메니데스 그 스승이 있었거든요. 스승이 누구냐면 크세노파네스라는 철학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크세노파네스라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스승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왜 대문적인 데서만 배후의 일자를 찾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올림푸스 사유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올림푸스적인 데서 여기서도 배후의 일자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 라고 크세노파네스가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들은 제자 파르메니데스가 최초로 대문적인 부분이 아니라 올림푸스적인 데서 일자를 찾으려고 했던 최초의 시도를 했던 사람이 파르메니데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 배후에. 그래서 파르메니데스가 올림푸스적인 데서 찾았던 배후의 일자가 뭐냐면 있음이에요. 번역을 이제 이 책에서는 있음이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다른 책에서는 이거를 존재라고도 같은 말이래요. 하이데거가 나중에 요거를 존재라고 자기 표현으로 바꾼 거고요. 근데 너무 좀 헷갈릴 수 있는 관계로 오늘은 있음이라고만 하겠습니다. 네. 파르메니데스의 스승이 크세노파네스죠? 네. 헤라클레이토스하고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크세노파네스. 네. 네. 아이고.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사람이고 네네. 크세노파네스가 파르메니데스 스승입니다. 뭐라 그럴게요? 어? 뭐라 그럴게? 저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해서 헷갈렸거든요. 아니에요. 말을 어찌않고 어디까지 파르메니데스라고 알아듣고 있었는데. 크세노파네스가 네, 여기에 또 배후의 일자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거를 기억을 해서 그거를 찾아낸 사람이 파르메니데스인데요. 자,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세계에는 없어요. 하지만 감각으로는 알 수 없고 오직 뭐로만 알 수 있냐면
사유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배후의 일자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이 세 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있는 것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 개입니다. 있음에서부터 있는 것이 나왔고요. 이 있는 것은 대문적인 부분인 거고요. 그렇죠. 있음은 올림푸스적인 부분인 겁니다. 올림푸스적인 있음에서부터 대문적인 이 세계에 있는 것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근원인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절대 경험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고 오직 사유에만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유 속에 있으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없음은 뭐냐? 없음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도 없고 사유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예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유조차 안 되는 거예요. 존재는 당연한 거.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서 없다는 게 있잖아요. 없어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라는 건 사실은 사유 속에는 있는데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직 나오지 않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그런 것도 없는 것에 포함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큰 틀에 놓고 본다면 있음 안에 있는 것,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같이 있을 수 그렇죠. 있는 것. 이게 있음이라는 배후의 일자 안에 나온 그럼 거. 없으면 아예 없는 아예 없음이에요. 생각조차 아. 할 수 없고 아예 존재조차 없는 생각에 있으면요. 이때 당시 그 고대 철학에서는요. 생각을 하면 그걸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 언어 곧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유 곧 존재인 거예요. 곧 존재. 사유 속에 있으면 반드시 존재한다. 근데 비록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는 없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겉으로 표현이 된 거는 있는 것이고 그렇죠. 표현이 안 된 거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그게 없음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없음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관계구나. 네. 아, 이제 그 차이를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오늘에서야. 그래서 이제 아이고. 아마 이제 전도사님도 배우셨고 우리 선생님이 얘를 잘 드시는 들국화, 국화, 꽃을 예를 들자면은 뭐 불도 괜찮습니다. 자, 꽃이 겨울에는 땅 속에 있죠. 땅 속에 있습니다. 자, 우리 눈에는 지금 없어요. 안 보여요. 하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단지 뭐가 바뀌냐면 양태가 바뀌는 거예요. 모양이 형태만 바뀔 뿐이지 어딘가 반드시 있는 거죠. 그래서 꽃이 겨울에는 어떤 형태로 있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땅 속에 씨앗의 형태로 있다가 봄이 되면 싹이 나서 여름이 되면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겨울이 되면 죽어요. 죽어서 다시 씨앗으로 땅에 묻혀서 사라지지만 없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마치 생성소멸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생성소멸이 아니죠. 그냥 있음이에요. 쭉 있는데 뭐만 변한 거죠? 모양만 변한 겁니다. 그래서 파르메니데스는요. 뭐를 얘기했냐면 헤라클레이토스식의 운동, 즉 생성소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거부를 한 거죠.
그냥 모양의 변화일 뿐이지 헤라클레이토스가 얘기하는 생성소멸하는 운동은 없는 거예요. 없으면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분명히 어디 있는 거예요. 있어요. 있는데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할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까지도 간다는 얘기가 나온 거구나. 그렇죠. 생각한다, 앞으로 존재한다. 그게. 왜냐하면 있음은 사유죠. 사유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존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으면 반드시 그거는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 곧 존재인 거죠. 데카르트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가 처음으로 이 사유의 부분이 중요하고 여기서부터 사실은 세상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처음 시도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처음에는 그냥 이 세계 하나로 봤어요. 근데 세계를 나눈 거죠. 보이지 않는 사유의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나누었습니다. 최초의 이원론이고요. 예, 이거를 가져가서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플라톤이에요. 그래서 있음의 세계를 나중에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데아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계는 현상현상. 그러니까 사실 파르메니데스 얘기를 가서 조금 더 확장시킨 거예요. 말만 바꾸고. 그렇죠. 조금 더 심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르메니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파르메니데스의 한계점은 뭐느냐? 이 세계를 부인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이 세계는 생성소멸하거든요.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파르메니데스에 따르면 이 세계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양만 바뀌는 거. 그치, 모양만 바뀌는 거지. 그거 생성소멸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론인데 사실 이 세계는 여전히 생성소멸을 하거든요. 모양만 바뀐다 할 때 바뀐다가 벌써 거기에 운동적인 요소가 있는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게 바뀌는 게 그냥 양태의 변화일 뿐이지 우리가 생각한 그런 운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유 속에 있으니까 어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 완전히 사라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끝까지 가면 뭐가 문제가 생기면요, 이 세계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생성소멸한 세계 자체를. 이 세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세계론이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면. 그러니까 무세계론이라는 게 이 세계를 부인하는 이유가 세계 자체는 있는데 이 세계가 생성소멸하는 세계가 아니라 그냥 계속 있는 거. 그냥 운동 안 하고 양태의 변화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생성소멸하지 않는 세계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무세계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너무 이 사유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세계를 그냥 무시를 하게 된 거죠. 그런 한계점으로. 그리고 이 파르메니데스의 그 입장을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학파가 됐냐면 엘레아 학파라는 학파가 생겼는데 기본적 틀은 파르메니데스와 똑같습니다. 있음에서 있는 것이 나왔다. 그래서 파르메니데스의 그 핵심 키워드라고 한다면 사유적인 부분에서 배후의 일자를 찾으려고 했다. 그 다음에 그 사유적인 부분의 배후의 일자가 뭐냐? 있음. 그 다음에 있음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 세상 있는 것이 나왔다. 그래서 사유 곧 존재다. 이게 이제 파르메니데스 철학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무세계론으로 빠져요. 그러니 이제 그 다음 학자들은 뭔 얘기를 하겠어요? 사유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고 생성소멸하는 운동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둘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원론자가 나오는 겁니다. 원리가 배후의 일자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 그래서 다원론자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원론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피타고라스,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메니데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문이나 뭐 이 책을 읽으시면서 궁금한 거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무세계론이 네. 하고 안 와요. 그래서 정신이 무세계론이 이런 조금 좀 설명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왜 무세계론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세계가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세계인데 파르메니데스는 그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피타고라스식의 고정된 세계라는 거죠. 고정돼서 그냥 운동은 없는 그냥 있음에서 나온 있는 세계. 그러면 생성 소멸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무세계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분명히 생성 소멸은 존재하고 있는데 근데 아니요. 파르메니데스는요, 그거 자체를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아예 없다. 근데 분명히 있는데 없다라고 자꾸 말하니까 이 세상을 그렇죠. 부정하게 된다는 얘기죠. 파르메니데스는 이런 거는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세계는 이렇게 되니까. 근데요, 저기 이제 그 있음을 주장하고 어쨌든 모양이 변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네네. 어쨌든 모양은 있음이잖아요. 근데 왜 무세계인지 모르겠어요. 세계는 세계잖아요. 모양이 있으니까. 있는데 왜 무가 붙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세계라는 게 세계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있기는 한데 이런 세계가 없다는 거죠. 생성소멸하는 그렇죠. 세계가 없다. 이 세계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무세계. 네네네네. 세계 자체를 부인한다. 그러면 이것만 있어야지 있는 건 얘기를 그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있기는 있는데 이 무세계론이 세계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생성소멸하는 세계가 없다는 거죠. 생성소멸하는 부분은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생성소멸하는 세계에는 부인하는 그런 의미에서 무세계로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세상 속에 있는데 그렇죠. 한쪽을 부인해 버리니까 이게 온전한 세상이 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무슨 예, 예, 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냥 모양의 변화, 그러니까 모양이 사실 변하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운동인데요. 이 사람은 이걸 운동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있고 이 상태로 있고 이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하면 사실은 사유 존재라는 얘기도 못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계 자체는 있어요. 있고 있음의 사유에서 존재가 나온 건 확실합니다. 단 헤라클레이토스식의 그거 생성소멸하는 세계는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없게 되는 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세계가 그렇죠.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극단적으로 가서는 그러면 여전히 세계는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이건 최악의 경우 진짜 그럼 그런 세계는 없다. 진짜 말 그대로 무세계론이 갈 수도 이것 자체도 부인하는 세계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는. 근데 처음에 의도는 그거는 아니었고 극단적으로 이건 아주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의 얘기는 아니고 끝까지 아마 엘레아 학파에서 끝까지 갔을 땐 진짜 이것 자체도 부인하게 되는 극단적으로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무세계론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세계론은 이거는 있는데 이런 의미의 세계가 없다였고 나중에 파르메니데스 이후에 정말 이 엘레아 학파들이 너무 여기만 강조하다 보니 이 세계 자체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없어 라고 그 진짜 무세계론으로도 두 가지가 다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제 극단적인 거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선생님 너무 플라톤적인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 파르메니데스가 생성소멸을 갖다가 네. 그거는 없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 있음이 세계가 있게 하는 그런 근원이잖아요. 근데 네. 그게 생성소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래서 생성소멸을 맨 처음에 이거 아니다. 있음은 그렇게 한 그리고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리스 철학은요,希腊 철학은요, 항존성이에요. 기본 바탕이 사실 파르메니데스한테 이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 바탕이 있는 건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생성 소멸을 얘기하니까 이 그렇죠, 그렇죠. 상선성에 그렇게 되면 상선성에서 그죠, 부딪히는 거죠. 아. 그럼 배후의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배후의 근원으로 없을 때가 있어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얘기가 안 되는. 예, 그럼 없음이 나오면 그건 이제 창조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건 중세죠. 중세와 고대의 가장 큰 차이가 이거거든요. 있는 것은 태초부터 있었고 없는 것은 없음이에요.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유도 뭡니까? 태초부터 있었어요. 이 세계도 태초부터 있었어요. 이제 이 세계를 강조하다 보니 여기서부터 이게 나온 거죠. 이거를 이게 얘기한 또- 배후의 근원이 사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가 원래 어느 하나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원래 한쪽을 강조하면 한쪽이 죽잖아요. 이게 사그라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최극단으로 가면 나중에 합리론 말고 경험론인 휴메 가서 극단적으로 가면 이성 자체를 부인하잖아요. 정신은 없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성으로 뭐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조차 부인하게 되는. 근데 그렇다고 이성이 없습니까? 있는데 한 경험론을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게까지 가는 것처럼 파르메니데스가 처음부터 무세계론을 얘기한 건 아니었고요. 이 세계도 있고 이 세계도 있고 그 사유곧 존재고 단지 생성소멸한 세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엘레아 학파 이제 후대 사람들이 파르메니데스 입장을 따른 엘레아 학파들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극단 휴움처럼 극단으로 가서는 마지막에 이 있는 것 정말 세계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게 되는 결과까지 갔다. 근데 이게 파르메니데스가 한 거는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 근데 이 책만 읽어보면 그렇게 파르메니데스가 마치 무세계론을 얘기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그거는 구별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사실 이게 중요하다.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있음이 중요하다. 사유의 세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원론의 시초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플라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네. 해결됐어요. 또 없으십니까? 있음과 없음 그것도 해결됐고. 네. 예.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